NGO와 국제협력을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학생 여러분,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GO와 국제협력 수업은요, 1주차부터 1주차 2교시, 3교시에 강의를 이제 시작으로 오늘 강의까지 약 7주 동안의 강의를 이어왔는데요, 온라인으로. 앞서 공지해드렸다시피 다음 주 8주차는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중간고사를 시험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7주 동안 학습하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중간고사 과제를 내드릴 테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과제가 일요일날 오후에 제가 보통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는 그 시간대에 중간고사를 과제를 뭐 비슷한 방법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똑같이 과제 마감 시간까지 약 5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지 사항은요, 제가 추후에 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과제에만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디테일하게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이제 대안적 개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두 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적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이론을 배울 때 새롭게 떠오르는 NGO 또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새로운 담론이다, 이론이다라고 배웠고요. 그 이론에 맞는 그 이론과 굉장히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쓴 책 두 권을 중심으로 이번 주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이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저자는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이고요. 역시 저자는 에스테르 디플로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대안적 개발 그리고 현재 대안적 개발이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에서 또는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 책의 저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소위 국제개발 협력에서 탐색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의 배경은 탐색가, NGO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좀 탐색가를 대안적 개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탐색가라고 부르고, 탐색가는 주로 이제 NGO 같은 이제 현장 중심형 사람을 우리가 탐색가라고 부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안적 개발이라는 담론이 국제개발 협력의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탐색가형 활동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에 보이시는 세계 절반 구하기라는 책의 작가,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의 저자 에스터 디플로 그리고 윌리엄 이스털리입니다. 이 두 명을 중심으로 과연 대안적 개발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NGO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윌리엄 이스털리가 쓴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직역을 하자면 백인의 책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White Man's Burden 또는 세계 절반 구하기라는 책을 2006년도에 출간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2005년도에는요, 이 제프리 삭스라는 인물이 빈곤의 종말이라는 The End of Poverty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경제학자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두 권의 책을 출간함으로써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우리 MDG라는 색천연 개발 목표가 유엔을 통해 발표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원조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심뿐만 아니고 원조에 대한 금액 또한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는 합의 또한 하였죠. 그래서 정부 및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기업의 오너들도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국제 원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오너이면서 게이츠 앤 멀린다라는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뭐 아직까지도 여러모로 노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두 인물은 2000년대 이후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단한 관심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경제학자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개발경제학자입니다. 개발경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저희 경제학부 수업에도 국제개발협력 안에 개발경제라는 수업으로 이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경제 또는 개발경제학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중요한 요소와 그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간의 국가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두 개발경제학자는요, 서로 반대 관점에 서 있습니다. 반대 관점에서 각각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책을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권의 책이 또 그래서 큰 이슈가 되었죠. 사실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됐고, 이 두 사람이 모두 개발경제학자이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독자로 하여금 그 관심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 두 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 번의 토론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권의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기본적으로 제프리 삭스와 윌리엄 엑스털리는요, 뭐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제프리 삭스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개발 경제를 이제 전공을 하고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인데, 현재는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인데 개발 경제학자이자 정책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엔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데, MDG라고 색천연 개발 목표를 우리가 목표를 유엔에서 만들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정책 연구가입니다.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고요. 국제기구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를 계획가라고 부르고요. 그가 쓴 책은 빈곤의 종말입니다. 윌리엄 엑스털리는 MIT 대학을 나와서 역시나 개발경제를 전공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그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뉴욕대학교의 개발연구소 이사로 역임하고 있고요.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경제학자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빈곤 퇴치에 관련돼서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고, NGO 역할에 주목하며 탐색가라는 역할에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절반 구하기가 그가 쓴 책의 이름이죠. 자, 이 두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윌리엄 이스털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개발 원조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이 벌리는 개발 원조에 대한 방향성 및 실행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윌리엄 이스털리는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걸까요? 그 역시도 한때는 계획가의 집단에 몸담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세계은행에서 일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계획가라고 부르는데 그 역시 경제학자로서 세계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지만 이 계획가들이 펼치는 생각과 이런 행동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을까요? 국제개발 원조는 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그의 책에서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책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책의 제목은 이제 백인의 책무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고 이제 출간이 됐는데, 사실 이제 영어로는 White Man's Burden이라는 백인의 책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의 책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백인의 책무라는 이 용어는요, 1899년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키플링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키플링이 쓴 시는요,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이 아시아, 그리고 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유색인종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표현화했다라고 평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백인들은 유색인종은 미개한 인간들이며 이들을 바른 길로 선도해서 문명화하는 것이 백인들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벌든이라는 뜻이 바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한 단어인데, 이 벌든을 우리는 뭐 책임, 사명, 의무, 짐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백인으로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백인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이런 유색인종들이 사는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반영한 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의 책무에서 얘기하는 이 책무가 백인들의 책임, 사명, 의무, 짐이라는 뜻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한다, 우월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윌리엄 미스털리는 그의 책에서 이 어구를 오늘날 해외 원조의 바탕에 깔려있는 선진국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개발 원조에서 이 예전에 가졌던 이 백인들의 책무가 고스란히 현재 국제개발 원조에도 그들의 생각이나 뜻이나 사상에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주는 원조는 어쩌면 제국주의적 활동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순화시켜서 뭐 문화적 우월주의,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 원조를 주체하는, 주도하는 주체들인 선진국 정부, 관련 기관, 국제기구 뭐 이러한 곳들은 개도국 사회에 마땅히 개입해야 하며 그들을 개조하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개조하고 개발도상국 정부를 개조하고 계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 선진국의 개입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윌리엄 에스털리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국제기구가 또는 공여국이 이런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원조를 집행하는 이 모습 자체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몫이다. 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원조는 내부적으로 그들이 노력한 결과와 연결될 때만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원조를 먼저 해야 된다, 원조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과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즉 제프 석스가 주장하는 원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현재 시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루려면은 이런 서구의 백인의 책무로서 많은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이 더 많은 원조를 더 현실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라는 게 제프 석스의 주장인 것이고요. 윌리엄 미스털리는 아니다. 원조가 되려 이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 윌리엄 미스털리의 주장, 즉 상반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진들 좀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 사진들은 어떠한 어떠한 모습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뭐 쉽게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 새천년 개발 목표의 8가지 목표입니다. 8가지 목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8가지 목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UN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UN에 의해서 발표되고 선언되었고
전 세계에 198개가 되는 국가들이 다 함께 공동으로 지키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유엔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여하여 패널로서 다양한 경제 아젠다를 설명하고 있는 영국의 총리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요, G7 또는 G20라는 선진국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나누는 회담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유엔 총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 사진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라이브 에이드라는 198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던 콘서트의 포스터인데요. 자, 이 모든 사진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선진국들 또는 선진국가들 또는 백인들, 한때 제국주의, 식민지 나라를 통치했던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또는 프랑스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최근 들어서는 뭐 일본이라는 나라, 이렇게 다양한 선진국가들의 모습, 그리고 그 선진국가들이 어떻게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있는지, 국제 경제를, 국제 정치를, 국제 정세를, 국제적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약간의 대변해주는 사진들을 제가 모아온 것입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자면, 자, 앞서 윌리엄 웨스털리가 말한 White Man's Burden, 그 키플링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쓴 이 White Man,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White Man은 백인들, 백인 우월주의에 쌓여있는 그 백인들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White Man은 누구인가? 라는 윌리엄 웨스털리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윌리엄 웨스털리가 말하는 현재의 White Man, 현재 와이맨은 누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계획가, 윌리엄 웨스털리의 책에서는 플래너라고 칭합니다. 즉, 각국의 선진국의 대표들, 리더들, 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급 결정권자들,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재무장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교장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선진국의 고위급 관료들,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국제기구의 어떤 안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력 또한 가지고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계획가라고 부른다고 윌리엄 웨스털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노력, 그동안의 반세기 동안 194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떤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해왔는가? 빈곤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이들을 통해서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노력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조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그동안 계속 반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에 가져다 준 것도 이들 계획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윌리엄 웨스털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한 원조였는가? 물론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원조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만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경제적인 안건을 이러한 큰 포럼에서 논쟁을 했으며 이런 유엔의 총회에서 이런 목표물을 설정을 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반세기 동안 백인으로서 또는 서방 국가로서 또는 선진국으로서 또는 공여국으로서 또는 국제기구로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우리는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원조가 성공적이었을까요? 누구는 성공적이었다, 또는 누구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최근에 굉장히 히트친 영화인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첫 장면에 등장하는 그 씬이 바로 라이브 에이드라는 콘서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모습인데요. 1985년 7월 13일에 개최된 대규모의 공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퀸이
무대에 서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죠? 이 콘서트의 이름이 라이브 에이드고요. 이 로고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이 포스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라이브 에이드라는 콘서트는요, 1985년도에 에티오피아 난민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기획된 콘서트입니다. 즉, 범지구적 주크박스라고 불리는 공연을 TV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했는데 주요 공연자는 런던,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 호주의 시드니,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 가장 역사상 큰 규모가 된 실시간 미성중계 TV 방송으로 약 15억 명의 시청자가 100여 개국에서 실황 중계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콘서트, 성공적인 콘서트, 이 전 세계 인구의 15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7월 13일 날 했던 콘서트를 다 봤다. 뭐 이 정도의 큰 스케일의 규모의 무대 또는 이 계획은 누가 하는 것인가?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획가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자금 마련 목적, 즉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198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에 정말로 극심한 자연재해가 닥치는데 가뭄이 닥쳤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기아 문제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금을 마련하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이 라이브 에이드도 그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기획된 콘서트라는 것이죠. 자, 이 라이브 에이드 하루의 콘서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원조 금액이 약 1억 5천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하루 좀 우리가 따져보자면 2,300억 원 정도 하루에 모인 원조 금액이라고 하죠. 이만큼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가진 계획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방국가, 선진국의 이런 계획, 결정권자들이죠. 자, 계획가는 결국에 이런 빅 플랜을 선호합니다. 빅 플랜을 선호한다. 즉, 지적 엘리트가 결정하는 원대한 계획이 잘 집행된다면 한 사회 및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윌리엄 미스톨리는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지극히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계획가들, 서방국가의 국제기구의 결정권자들, 그렇죠? 선진국들의 대표격인 그런 결정권자들. 이런 계획가들은 원조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주장을 윌리엄 미스톨리는 펼칩니다. 원조에 관한 빅 플랜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 빅 플랜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원조를 하려면 먼저 아까 라이브 에이드처럼 자금을 모아야 됩니다.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자금을 어떻게 모읍니까? 보통 우리가 ODA도 그렇고 다양한 자금은 원조에 대한 자금은 선진국의 국민이 낸 세금을 해서 많은 조달을 하게 됩니다. ODA도 선진국의 세금에서 국제기구의 분담금이나 공여국의 ODA 자금으로 쓰이는 게 바로 세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런 원조에 대한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려면은 결국에 선진국 국민들에게 좋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 이 선진국의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을 투표로 뽑을 테고 그 정치인이 정부로 또는 국제기구로 가서 다양한 결정권을 행사를 할 테고 그러면서 원조 금액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조를 하게 되면은 이런저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고 거창한 원조 계획을 만들어서 이대로 집행하면 된다라는 크나큰 홍보 및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크고 거창하고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계획가의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탐색가는 과연 어떠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탐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탐색가의 활동 영역을 경제적 관점 그리고 정치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윌리엄 이스털리는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관점으로는 올바른 시장 메커니즘을 가질 것, 그리고 정치적 관점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활동을 할 것, 이렇게 명확하게 경제적, 정치적으로서 갖추어야 할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이제 시장 메커니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자, 예를 들자면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또는 평가를 받죠. 기업은 그걸로 먹고 사니까요. 고객이 선택한 상품,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가 인정이 받으면 그 기업은 돈을 법니다. 좋은 반응이 있으면 돈을 벌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게 되죠. 고객의 니즈를 그래서 잘 살펴야 하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그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일 것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가들은 유권자에게 좋은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표를 받아야 되죠. 누가 표를 행사합니까? 한 명 한 명의 유권자들이 표심으로 정치인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정치는 재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당합니다. 즉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체제, 이러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효율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 메커니즘을 이 탐색가는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계획가가 아닌 탐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탐색가가 믿고 탐색가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갖춰져 있는 곳에서 건실한 사회체제를 갖추고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바로 탐색가가 한다. 그리고 개도국의 진정한 경제사회 발전은 계획가가 아닌 탐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탐색가의 생각과 노력이 대안적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설명과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옮길게요. 안 보이니까. 자, 원조가 그동안의 반세기 동안 이러한 계획가들에서 움직여진 이 원조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윌리엄 이스털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도국의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즉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개도국의 정부가 부패되어 있고 독재 정권이며 내전 및 쿠데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에는 아마도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의회 수용국 정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예를 들자면 종족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요, 자의적으로 국경선을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지도를 그었고요. 그로 인해서 종족들 간에 원턴 원치 않든 흩어지는 상황이 그 당시에 발생을 했죠. 식민지로 독립을 한 뒤에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이 종족 구성이 굉장히 복잡한 구성으로 국민들이 이제 각각의 나라에 이제 배치가 되고 이제 국민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파 종족이 독재 정치를 시행하고 소수파를 억압하며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고스란히 수원국 정부의 어떤 역할,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다음에 가난한 다수가 부유한 소수에 맞서는 상황이 이제 여러 차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맞서는 부유한 소수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한 사회 안에는 여러 집단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방 선진국에서도 장기간 역사적 투쟁을 했고
갈등을 했고 타협을 했고 조정을 통해서 어렵게 민주주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조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수원국 정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었다라는 이제 이유를 윌리엄 에스털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 원조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는 원조 기관의 관료주의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경제학 이론으로 풀이하자면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원조 자금은 결국 선진국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들은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선진국 시민들은. 그리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려고 합니다. 즉 선진국이 낸 세금, 원조 자금이 개도국 빈민에까지 잘 전달되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진국 시민에게서부터 개도국 빈민에게까지 연결되는 이 중간고리가 너무나도 길고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여기 보시면 선진국 시민이 낸 세금이 선진국 정치가로 인해서 또는 선진국 원조기관에 의해서 원조가 계획되고 집행이 되고 그 원조는 개도국 정부로 들어가고 이 개도국 정부를 통해서 개도국 빈민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원조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순서,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진국마다 이러한 원조 기관 그리고 원조 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UN, 원조, 국제 금융기구, 국제 NGO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공이 있어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선진국들 또는 선진국의 정치가들 또는 선진국의 정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잠시만요. 선진국들의 결정권자들, 정책 결정권자 또는 원조를 집행하는 결정권자들은 얼마만큼 원조가 들어가느냐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결과, 즉 개도국의 빈민들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입는가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원조 금액이 얼마만큼 대단하게 크게 포장되어서 선진국의 국민들의 어떤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조 기관은 민주적인 책임성보다는 관료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이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웃풋보다는 인풋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인풋을 많이 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들의 권력 또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원조 기관은 원조를 더 많이 하자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도국 한 마을에 포장 도로를 깔아준다라는 원조를 한다라고 칩시다. 사실 비포장 도로로 많은 빈민들이 고생을 했던 거, 이제 그것이 목적이 돼서 원조를 이제 통해서 서방 국가들의 원조를 통해서 포장 도로를 깔아준다. 이것이 원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빈민들이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용이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마을이 너무 낙후돼서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적어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로를 포장해주고 또는 도로를 포장해주는 것. 이것이 인풋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원조 금액을 줘서 너네들이 도로를 포장해라고 하는 것이 원조의 인풋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굉장한 집중과 노력을 기울이고요.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거리들 또는 도로를 포장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또는 이 도로가 다 포장이 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어떻게 도로를 사용하게 될지 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지 트럭을 운행할지 이런 것들 즉 그 사후에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원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도로는 수원국 입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윌리엄 에스털리는 계획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풋의 중요성과 탐색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웃풋의 중요성을 이제 굉장히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계획가의 이러한 인풋 중심적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안적 개발 중심의 대안적 개발의 관점으로 본
국가의 빈곤 퇴치 또는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떠한 방법론을 가져야 될까라는 부분을 탐색가의 생각으로서 윌리엄 이스털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자주적 발전을 돕는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윌리엄 이스털리가 가지는 주장, 즉 이 책의 핵심적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안적 개발과 같은 맥락의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는 성공 사례를 통해서 자주적 발전 및 대안적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 사례를 대한민국과 보츠와나를 꼽습니다. 사실상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성공 케이스라고 꼽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이 두 나라예요. 대한민국과 보츠와나. 대한민국은 한때 6.25 전쟁을 치른 직후는 최빈기도국에 속했으나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기반을 다져가지고 성공한 사례. 그리고 보츠와나는 정부의 투명성, 민주주의 이런 것들로 경제 성장률 평균 6% 이상대의 경제 성장을 한 아프리카의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나라.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와 보츠와나 이 두 나라를 굉장한 성공 사례로 뽑거든요. 이 배경을 이제 윌리엄 이스털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츠와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입니다. 보츠와나 역사에서 사실 원조가 충분히 들어간 나라이긴 해요. 원조가 독립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빠르게 받아들인 민주주의와 정부의 투명성 등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상 보츠와나의 주변 국가들도 보츠와나처럼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츠와나가 유명한 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풍부하게 있는 나라로 이제 유명하거든요. 사실 보츠와나 그 주변 국가들도요, 다이아몬드라는 훌륭한 자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분쟁 또는 자원의 저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더 부패하고 몰락하는 케이스가 아프리카에는 대부분인데 보츠와나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자원을 잘 개발하고 그걸 투명성 있는 정부가 운영을 해서 그와 반대로 다이아몬드로 인한 자주적 발전을 기록했다라는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이 책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편적 정책 처방의 실패 가능성을 계획가들에 의한 보편적 정책 처방의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적 프로세스, 즉 각각의 국가의 각각의 지역에서 처해져 있는 그들의 니즈, 그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실험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탐색가들은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해외 원조는 사실상 중요한 요인이 아닌 자주적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보츠와나에 대한 설명을 계속 예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윌리엄 이스털리는 보츠와나 국민소득과 원조액의 변화를 예를 듭니다. 세계 절반국의 56쪽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인당 원조가 이렇게 쭉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조금 더 원조의 금액이 더 떨어지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60년대부터 2003년도까지 쉬지 않고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서는요, 사실상 1인당 소득이 계속 거의 40년 동안 6% 이상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경제 성장을 보츠와나가 하는 데 있어서 원조의 역할이나 도움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계절반구하기 541쪽에 보면요. 1980년대부터 2002년까지 1인당 성장률 상위 10개 국가, 1인당 성장률 하위 10개국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 표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1인당 성장률 상위 10개국, 즉
이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년 동안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가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 일본, 홍콩 등등 다 대부분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 국가들이죠. 하위, 성장률 하위 10개국, 10개국을 보면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자, 이 표에서는요, 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1인당 성장률뿐만 아니고 원조의 퍼센티지, 그리고 IMF와 같은 국제 금융개발기관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비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IMF에 우리가 이제 구제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조를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에 원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발전 성공 사례는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에서 이제 말한 바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들이 겪은 대로 원조를 통해 같은 전철을 밟아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각국의 역사와 특징이 다 달랐고 그들만의 자생적 발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공의 중심에는 그들만의 자생적 발전이 있었고, 발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경제적 메커니즘 구축 또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기반 또는 시장 경제 구축 이런 것들이 그 나라마다의 특성에 맞게 구축이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이 굉장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이 당시에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을 했었고, 홍콩은 자유방임 정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의 공산당의 독재, 국영기업, 그 부분적인 시장 자유화 이런 것들의 혼합이 있었고요. 민주주의 체제도 국가들마다 받아들인 정도가 다른데, 인도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유지해왔고 한국과 대만은 최근에 민주주의를 이행했죠. 이렇게 성장한 국가들의 각각의 특징과 특성은 다 다르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시장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생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장을 하위 10개국을 보시면요, 원조가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MF 프로그램의 경험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이런 국제기구와 원조의 도움이 이들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실패 요인이 된다라는 분석 또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안적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80년대 대안적 개발 또는 사람 중심적 개발의 다양한 이론 접근법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윌리엄 이스털리, 계획 수립자와 대안적 접근이 구축되도록 작용하는 방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중재자인 탐색가를 비교한 책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현재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NGO가 지역 활동을 국가적, 구조적 변화의 과정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대안적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즉 윌리엄 이스털리도 그의 책에서 NGO가 지역 활동을 국가적 구조적 변화의 과정에서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풀뿌리 운동, 강범위한 사회운동, 정치적 조직 틀을 연관 짓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중심적 개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NGO 역할, 현장을 잘 아는 이런 NGO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윌리엄 이스털리의 백인의 책무, 즉 활동가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낸 이 백인의 책무라는 책이 발간된 이후에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어떠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 이게 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인데요. 현지 빈민들을 조사를 해서 빈곤을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NGO형, 또 현장 중심형 빈곤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활동가는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국한돼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윌리엄 이스털리의 백인의 책무, 그리고 이 대안적 개발이라는 담론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나타난 이후부터는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결정권자들, 심지어 계획가들도요,
이 탐색가적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텀업이라는 것은 빈민들의 니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원조를 통해서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이 이제 바텀업 방법이거든요. 바텀업의 탐색가적 접근 방법을 계획과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 그들의 니즈,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학자들이라든가 활동가들 또는 NGO 단체에서는 실험적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빈민들에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을, 어떤 원제 방법을 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가장 크더라 하는 것을 실험으로 결과를 보고 철저하게 통계의 지표로서 그들에게 원조를 행하는 것이죠. 대안적 개발을 기초로 한 계획가들이 탐색가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폴 폴락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1980년대에 그는 이제 뭐 정신과 의사였지만 인생의 행로를 바꿔서 개발도상국 농촌 사업을 NGO를 만들면서 NGO를 창립하면서 벌이게 됩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이제 농촌의 값싼 관계 설비를 보급하고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게 되죠. 실험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탐색가적 접근으로 북반구, 남반구의 NGO와 파트너십이 이쯤 돼서 증가하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한국어판 책이고요. 이 영어로는 Poor Economics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여러 명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저자는 바로 에스테르 디플로라는 프랑스의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테르 디플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2019년도에 이 에스테르 디플로는 이 책을 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쓴 두 명의 저자들과 함께 총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이들에게 수여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 그리고 연구를 통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뉴스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노벨 경제학상 디플로 가난한 사람이 더 깊은 노력 기울여야 하는 제목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연합뉴스고요. 미국의 언론들에 따르면 이제 디플로는 에스테르 디플로라는 사람은 MIT 교수거든요. 디플로 교수는 이날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발표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얘기했다. 디플로 교수는 노벨위원회로부터 MIT대 교수이자 남편인 이 아부 히지트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함께 빈곤 퇴치를 위한 실험적 연구와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디플로 교수는 특히 역대 노벨 경제학자 수상 가운데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이고 수상 소감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빈곤을 연구하는 수백 명의 연구자들을 대표해서 받는다라는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뒤어서 이제 디플로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극빈층에 적용됐던 실험적 기법은 부유한 국가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반대로 역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플로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캐리커처로 희화화된 대상이 되는 게 다반사고 그들을 도우려는 일을조차 빈곤층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그들의 연구는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헤쳐서 그것을 가능한 한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들의 접근, 빈곤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접근이 바로 대안적 개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안적 개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숨은 의미, 담론이 바로 이 디플로와 그 두 명의 이
빈곤 경감을 위해서 노력한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바텀업의 개념으로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정말 그 빈곤의 뿌리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원조 또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펼치는 노력이 실험적 접근이고 그 실험적 접근을 통해서 뭐 계획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너네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미비하다, 너무나도 작다, 거대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에스테 데플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그마한 노력이어도 이거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변화하고 빈곤은 경감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서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낙관적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의 이런 거대 계획가들이 어마어마한 원조 분액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의식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주적으로 바꿔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계획가들 또는 이런 선진 공유국들이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적 개입은 즉 개발 정책이나 원조를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 원조만이 아닌 NGO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 연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 실체를 이해한 후에 개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결국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개발도상국의 빈민들을 실험을 통해서 바텀업 방향으로 원조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1년에도 여러 가지의 이제 실험을 직접 개발도상국에 가서 현장에서 풀뿌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플로의 주장은 주로 그녀와 그의 공동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실험을 기반된 주장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것인데요. 그녀와 그의 팀들이 인도의 NGO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디플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MIT 빈곤행동연구소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빈곤행동연구소와 인도의 NGO인 세바만디레가 함께 협력해서 엄마들이 아기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작은 선물을 주는 실험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 실험을 지역마다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실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실험을 실행한 결과 결국에 작은 선물을 주니까 보건소에서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되죠. 뭐를 준다, 선물을 준다, 아주 작은 선물이어도 뭐를 준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접종률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디플로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통계적으로 과학적 접근을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바뀐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선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원조 금액만 퍼부을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원조 금액만 퍼붓고 그러지 말아라 너네 그러면 계속 가난한다라고 계속 선정만 하면은 이것이 그들을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패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먼저 유도하고 경험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에 이용한 가치를 알게끔 하고 생각도 바뀌게끔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들이 변할 수 있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공공보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고 자주적으로 정부는 그 후에 더 체계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성공적인 대안적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그녀의 실험을 통해서 밝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이거는 정부의 기능 또는 지자체 정부의 기능 또는 거버넌스도 연결이 되어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역시나 인도의 한 마을에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마을에. 그러면 이제 위원회의 정책을 변화시키자라는 시도를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책 목표는요, 양성평등에 근거한 여성의 지위 향상이고요. 일정 비율의 마을에서 위원장 자리를 여성이나 소수집단 출신에게 배정하도록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도같이 이런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작은 변화 시도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오케이 여자들에게 위원장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여성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든요. 인도의 남성 지배 문화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어렵다. 제도적으로 장애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실험, 정책 실시 이후에 각 마을에 공공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즉 여성의 위원장의 마을에서 마을의 공공투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위원장의 마을에서 상수도의 가장 우선적인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떤 점을 시사하느냐. 여성들의 위원장이면요.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 마을에 필요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마을에 필요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는가. 물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는가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잘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나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발전상이 고스란히 이제 어떤 정책 변화의 시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의 파워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결론을 디플로는 가지고 온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안적 개발이라는 담론을 현재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것이 어떻게 NGO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좀 이 두 권의 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오늘 수업은 이제 진행을 시켰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국제개발협력이랑 NGO를 공부하는 학생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요. 전반적인 경제를 공부하거나 상식을 이해한 이 국제적인 정세 파악, 국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도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학습하시고 해야 될 과제는요. 제가 가난한 사람이 합리적이다라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스캔을 해서 강의 자료실에 올려놔 드릴 겁니다. 이 강의 자료와 함께 영상과 함께 이 결론에 대한 본도 한 9쪽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9쪽에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것을 읽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다 읽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일단 과제만으로라도 이 9쪽에 해당이 되는 결론 부분을 읽고 요약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은 반 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게 열린 게시판에 바로 써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